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계가 자정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바깥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잠시 아파트 쪽으로 돌려보았다. 근무를 교대해주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곳 경비실을 거점으로 2시간에 한 번씩 근무를 교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다음 근무자였다. 관리소 직원이 놓고 간 무전기가 시계 옆에 있었다. 근무자들이 쉬고 있는 관리소 건물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사람도 무전기를 갖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근무자가 왜 안 오는지 무전기로 연락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미경이는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뉴스에 의하면 대중교통은 마비가 되었다. 이상현상으로 인한 사건 사고 중에는 교통사고도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도시는 특히 더 심각했다. 아파트 안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미경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믿음조차 갖지 못한다면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오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순식간에 흩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나와 영성씨는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원래 밖으로 나오게 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나 영성씨나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해 관리사무소 건물로 냅다 뛰어갔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그곳은 아직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뒤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확실하게 걸어 잠근 뒤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쪽을 향한 시선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3명의 직원이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중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혹시 13층에 사는 아줌마가 어떤 아저씨를 주주주 죽였어요. 거의 말더듬이 수준으로 나는 입을 열었다. 아무도 그걸 가지고 놀리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었다. 젠장 우체부하고 군인이었어요. 우체부하고 군. 영성씨의 목소리에선 다급함이 느껴졌다. 우리 둘의 모습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눈치챘을 터였다. 3명 중 여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또 다른 남자는 욕을 내뱉었다.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관리소 안을 살펴보았다. 한쪽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나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리모컨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발견했다. 틀어봐도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뿐이지. 50대 남자가 말하는 걸 무시하고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그의 말대로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이상현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뿐이었고 몸조심하라는 마무리가 전부였다. 교통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데 젠장, 그건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채널 버튼을 빠르게 눌렀다. 영성씨도 어느덧 내 옆에 와 있었다.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철호씨 부인은 자가용을 갖고 나갔나요? 우리 집 차는 주말 외출용입니다. 갖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시선은 대답하는 와중에도 줄곧 텔레비전에 꽂혀 있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야 했다. 영성씨가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다. 스톱. 뒤로 잠깐 돌려보세요. 나도 마침 그러려고 했다. 채널을 거꾸로 3번 돌리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나왔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바퀴가 4개 이상 달린 탈것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간선도로를 따라 차가 뒤집히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태반이었다. 범퍼나 차체가 찌그러진 차들의 보닛에선 불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보통은 화면에 대해 설명해주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채널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도로 한가운데에 있던 차가 폭발하는 순간에도 화면만 나올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화면이 현재 이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뭘 하든지 평상시와 똑같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다. 철호씨, 다른 채널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벼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채널을 바꿔보았다. 그래도 아직 방송이 끊어지지는 않았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여전히 영화와 쇼오락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고 공중파에서는 속보를 잠시 접어두고 정규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방금 보았던 묵시록적인 화면에 비해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완벽하게 끝장난 건 아닌가 보네요. 영성씨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 방송국을 보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급하게 채널을 돌리던 방금과 달리 이번엔 천천히 돌려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다. 웃고 떠드는 쇼오락 프로그램이 나오는 화면 아래의 속보가 자막으로 나왔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자막의 내용이 다시금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의 살인사건과 몇 건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일일이 다 다룰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나마 자세히 다루는 건 정치권이나 경제계 인사들과 관련된 소식이었다. 일부러 눈길을 주고 싶은 소식은 없었다. 튼튼한 차와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그들도 결국엔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외국으로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글로벌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화가 이런 식으로 다가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속 모르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듣기에 좀 그러네요. 토크쇼에 나온 연예인들의 웃음소리에 50대 남자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남자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나서 사무용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소장이라는 직책이 새겨져 있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이름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 성과 함께 붙이면 이 소장이었다. 소리만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어오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듣기 싫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건물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다. 빈 의자가 많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텔레비전 앞에 가져다 놓았다. 영성 씨도 내 옆에 의자를 하나 갖고 왔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음소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저 프로그램 그저께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직원 중 한 명인 여자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토요일 저녁에 하는 토크쇼였다. 나는 그 시간에도 학원에 남아 있었다. 토요일은 보충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명목상이라도 보충 수업 같은 걸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을 학원으로 끌어오기가 힘들었다. 높아지는 기대의 심리 때문에 고달파지는 건 선생들의 삶이었다. 그때 저걸 보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모든 게 다 완벽했단 말이죠. 내 인생도 그 사람 인생도. 그녀가 말하다 말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다. 충혈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가 유독 반짝거렸다. 문득 내 손을 들어 손가락을 살펴보았다.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방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옆에 있는 영성 씨 손도 살펴보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손가락에도 결혼 반지가 없었다. 내 시선을 의식한 그가 손을 들어 보였다. 사실 아내와 전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답니다. 그저께 저 프로그램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한 통도 없었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다지 특별한 사연도 아니었다. 이혼이 유행이라도 되는 듯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다. 부부싸움 끝에 친정으로 가버린 마누라에 대한 사연은 이 아파트에서만 따져봐도 꽤 많이 나올 것이었다. 나는 그 사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대꾸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나와 달리 영성 씨는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힘없이 손을 내리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나는 그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 영성 씨도 이런 내 반응을 눈치챘을 것이었다. 얘기가 계속 이어졌다. 특별한 직업 없이 소설을 쓴다고 깔짝대다가 어느 문예지 신인상에 당선이 되어 등단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내하고는 그때 2년째 사귀는 중이었죠. 연애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자가로 등단하면 그때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가 주머니를 뒤졌다. 짐작건대 담배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다. 나는 이 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규정에 의하면 이곳도 실내기 때문에 금연이었다. 영성 씨가 담뱃갑을 꺼냈다. 저기 한 대 피워도 괜찮을까요? 영성 씨도 신경이 쓰였는지 이 소장한테 먼저 물었다. 담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장과 남자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잽싸게 다가왔다. 규정 따윈 개나 줘버리라는 태도였다. 담뱃갑 안에는 담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나도 한 갭이 건네받아 입에 물면서 여자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허공에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에 그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지만 규정을 내세워서 담배를 끄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영성 씨가 내민 라이터로 나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현재 상황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문예지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와 푼돈을 받고 단편소설을 발표해도 그저 기뻤죠. 하지만 글 쓰는 남편을 위해 계속 직장에 나가야 했던 아내가 돌변하기 시작한 건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가 피식 소리내어 웃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직도 정규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나에게 결혼이란 정말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생활 3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임신 같은 거 하지 않았겠군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가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가슴 한 부분이 찝찝해졌다. 영성 씨가 그녀의 말에 물론이라고 대답해 주었을 때였다. 낄낄거리며 웃는 연예인 얼굴 위로 속보가 떴다. 나는 볼륨을 높였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남자 아나운서로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명실공히 세계 최강임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악관 직원 중 한 명이 임신부였으며 그녀로 인해 급속하게 퍼져나간 이상현상이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현상으로 인해 서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거 소식 다음으로 전 세계의 주식 동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운운하며 돈 얘기나 하고 있는 뉴스를 봐야 한다니 정말 짜증이 솟구쳤다. 다른 채널로 돌릴까 생각하는데 세 번째 소식이 나왔다. 세 번째는 국내 교통망이 혼란에 빠져서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까 본 화면에 의하면 마비 정도가 아니었다. 과연 무슨 얘기를 꺼낼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엔 도로 사정이 여의찮다고 합니다. 아울러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완전히 끊겼다는 소식입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주시되 가급적 외출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결론은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것이었다. 매번 똑같은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 있는 박 기자를 불렀다. 시내 한복판에 나가 있는 박 기자가 화면에 나왔다. 그는 깔끔한 양복 대신 군복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잽싸게 도망치려면 양복보다 군복이 더 효율적일 것이었다. 현재 이상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도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경찰과 군인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중입니다. 박 기자를 찍던 카메라가 옆으로 움직였다. 경찰과 군인이 사람들을 지하도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건 뭐 계엄령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성 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하며 담배를 한 캡이 또 입에 물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줄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군인 병력도 현재 오토바이나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 기자가 말을 멈추고 갑자기 몸을 확 숙였다. 시내 어딘가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특종을 향한 불타는 의지로 박 기자는 카메라맨을 독촉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였다. 총성이 울린 곳은 박 기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몇십 미터 떨어져 있었다. 괴물로 변해버린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멀쩡한 사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군인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다. 그것은 정확하게 타깃을 향해 조준한 연발 사격이었다. 주민해봐. 주민,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보자고. 박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다. 현장의 끔찍한 상황이 여과 없이 화면에 가득 찼다. 방아쇠를 당겼던 군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목표물을 향해 총격을 가했을 경우 상식적인 반응이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군인 앞에 있는 괴물은 그런 상식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10여 발 정도 되는 총알이 몸에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군인의 당혹스러움이 이해되고도 남는 장면이었다. 연발 사격으로 탄창을 다 쓴 군인이 탄띠에 있는 다른 탄창을 꺼내 교체한 뒤 방아쇠를 또다시 당겼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발사되는 소총의 흔들림과 함께 그의 얼굴에 광기가 서리는 걸 나는 목격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몰려와 그를 말렸다. 광기에 찬 표정으로 비명을 질러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착잡해지는 걸 느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된 군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저런 곳 어딘가에 미경이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졌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문 나의 어깨에 영성 씨가 손을 올려놓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께서는 안전하실 겁니다. 어쨌든 공권력이 투입되었으니까요. 영성 씨가 미소 지은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귓가에서만 맴돌았던 말은 곧 사라져버렸다. 특종을 잡은 박 기자는 마이크를 다시 스튜디오로 넘겼다. 시청 제한이 필요한 끔찍한 장면이었음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아나운서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애써 숨기려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른들이 더 난리지. 요즘 애들은 아까 그런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봤을 겁니다. 우리 손자놈이 하는 컴퓨터 게임을 봤는데 끔찍한 장면의 연속이더군요. 좀비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 괴물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임이었어요. 이 소장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의 말 중에서 좀비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다. 그런 종류의 게임이나 영화를 즐기는 건 아니지만 가끔 케이블 채널에서 그런 영화가 나오면 시간 때우기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늘 그러하듯 좀비라는 캐릭터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좀비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시체였다. 허나 되살아나긴 했지만 살아생전과 똑같은 지능과 이성을 갖춘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단 하나의 욕망이었다. 그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고자 하는 식욕이었다. 육체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엄청 빠르게 뛰거나 에크로베틱한 몸동작까지 구사하는 좀비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력에 불과했다. 내가 직접 목격한 괴물의 움직임은 매끈한 포르쉐보다 고장난 중고차에 가까웠다.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을 살해한 10층 아줌마나 엘리베이터에서 우체부를 죽인 13층 아줌마 모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물론 동작이 생각보다 느린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처럼 그들이 기상천외한 몸동작을 구사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확신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이 내뿜는 공포의 기운은 무시할 수 없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 곁에 있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소총 사격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일단 겁부터 집어먹기 마련이었다. 물론 이런 괴물도 약점은 갖고 있었다. 뇌를 파괴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 약점을 잘도 찾아내서 너무나 익숙하게 뇌가 있는 부분을 공격하곤 했다. 만약 내가 저 괴물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나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만에 하나 나를 공격한 괴물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머리를 부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살기 위해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앓는 소리를 내며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영성씨가 다 안다는 듯 나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잠가놓은 문을 누군가가 꽝꽝 소리 나게 두드렸다. 이봐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목소리였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괴물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비슷하다면 저런 다급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뜻 일어나 문을 열어주는 건 뭔가 깨름칙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듯 아무도 문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경찰입니다. 혹시 안에 누가 있으면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경찰이란 말에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눈빛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이대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눈빛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여자 직원을 빼고 남자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인 듯했다. 영성 씨와 나와 남자 직원이 문으로 다가갔다.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무서워 마시고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경찰? 맞습니까? 영성 씨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던졌다. 밖에서 안도하는 듯한 느낌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누군가 계셨군요.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바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게 들렸거든요. 결정적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긴 했다.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로 인해 지금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영성 씨가 던진 질문에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지 내에서 배회하던 두 놈은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파견 나온 인력과 함께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중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사이를 두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분위기가 꽤 무거웠다. 나는 어느새 문에 찰싹 달라붙어 귀를 갖다 댔다. 침묵을 깨고 그가 먼저 목을 가다듬었다. 안에 하나 이곳에 임신부나 감염자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람은 갑작스레 터져 나온 여자의 비명이 영성 씨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먹었다. 나를 비롯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그녀가 헛구역질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임신했다는 걸 암시할 때 보여주는 입덧 연기와 비슷했다. 남자 직원이 설마하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괜찮으신 거죠? 저희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죠? 남자의 질문에 여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나에겐 축복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은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말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자연스레 그의 품에 안겨서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밖에서는 비명의 사연을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퍼부어댔다. 나와 영성 씨가 번갈아 가며 한마디씩 상황을 알려주었다. 얘기를 듣던 경찰이 당장 문을 열라고 명령조로 소리를 질렀다. 임신한 기간과 변하는 시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 일주일에 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달이 돼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삭인 상태에서 변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짓말 같지는 않다고 여기며 나는 다시금 그녀를 살펴보았다. 남자 품에 안겨서 울고 있던 그녀가 조용해졌다. 경찰의 얘기를 들은 남자도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가 안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남자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입을 쩍 벌리더니 그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다.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연달아 이 소장과 영성 씨와 나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더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경찰이 나를 쳐다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경찰서에서 나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아침이 되어선 밥을 함께 먹었던 정 형사 뒤로 군인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다 할 부연 설명도 없이 정 형사와 군인들은 상황이 벌어진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너 발짝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 선 뒤 군인 중 한 명이 소총을 들어 여자의 머리를 겨눴다. 이 소장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인을 말리지는 않았다. 군인이 방아쇠를 당겼다. 단발 사격으로 여자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다. 피와 살이 남자의 얼굴에 흩뿌려졌다. 목에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보며 남자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도 군인들은 총구를 겨누었다. 놀란 영성 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정 형사가 대답해 주었다. 괴물한테 물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변한다는 것을. 이미 방송에서도 언급했고 그 특징을 적용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다. 경찰서에서 목격한 건 또 다른 증상에 대한 반응일 거라고만 여겼다. 방송에서 그 얘기를 언급했을 때는 영화와 너무 비슷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다. 정 형사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뒤 직결 심판을 내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이 소장은 한 방에 총성 뒤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겐 악몽처럼 여겨졌다. 군인들에게 시체 처리를 부탁한 정 형사가 이 소장을 찾았다. 정신을 놓아버린 듯 멍하니 앉아있던 이 소장이 텅 빈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꺼내려던 정 형사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봐도 이 소장은 정상이 아니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정 형사의 시선이 나와 영성 씨에게 향했다. 저도 친구 말고 4명이 더 이곳에 와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눠서 아파트를 수색하는 중이죠. 혹시도 괴물한테 당해서 전염된 사람이나 임신한 여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19층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얘기가 끝나자 바통을 이어받듯이 영성 씨가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연달아 알려주었다. 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시체 처리를 끝내고 군인들이 돌아왔다. 정 형사가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한 괴물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었다. 고개를 끄덕인 군인들이 신속하게 밖으로 나갔다. 이 소장의 멍한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다. 봐, 내 말이 맞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에 눈도 끔찍하지 않는다니까. 이 소장의 넋두리 같은 혼잣말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정 형사가 음향 장치를 발견하곤 그곳으로 걸어갔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장치였다. 마이크를 집어드는 정 형사를 보며 나와 영성 씨도 그곳으로 걸어갔다. 장치를 켠 뒤 그가 입 앞으로 마이크를 갖다 댔다. 자신이 경찰임을 밝힌 정 형사는 현재 군인과 함께 이곳에 파견되어 나왔음을 알린 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그가 속해 있는 경찰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상현상과 관련된 일이 최초로 터진 곳이 바로 이 아파트라는 설명이었다. 연달아 일어난 자살 사건의 증인으로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였다. 경찰은 군인과 협조하여 중요 사건 발생지로 인력을 보내고 있었다. 정 형사는 간밤에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과 달리 민첩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 관리소 건물을 임시 막사로 정한 뒤 아파트에 남아있는 예비역 인력을 불러 모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개 소대의 병력이 임시 막사로 나와 주었다. 정 형사가 던진 떡밥은 올해와 내년에 있을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에서 빼주겠다는 것이었다. 떡밥에 모여든 사람들은 20대 중반이 대부분이었다. 척 봐도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었다. 나나 영성씨 같이 민방위 훈련에 나갈 것 같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정 형사를 도와주었다. 소설가인 영성 씨는 경찰을 도와 무언가를 한다는 게 마뜩잖아 보였지만 이런 상황에선 자존심을 접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은 임시초소에 모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팔자에 없는 공무원이 된 것 같다며 투덜대면서도 영성 씨는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다. 그 일을 끝낸 뒤 우리는 군인들이 조사해온 사항을 정리했다. 아파트와 관리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외하고 아직 괴물에 의해 전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직접적인 위험 요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위험 요소는 덜어 발견되었다. 나는 노트에 정리하면서도 그들이 조사해온 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임신 초기엔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터였다. 그들 모두 현대판 마녀 사냥을 걱정했을 것이다. 잘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랐다. 아무튼 아직은 감성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정문과 후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들도 자연스럽게 이 무리에 합류하여 불침번과 경계근무 순서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정문에서 근무를 섰던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사람들이 돌아왔다.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다. 대부분 탈 것을 구하지 못해 걸어온 터라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였다. 피곤한 몸은 둘째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았을 수많은 참상을 생각해보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순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이곳에 사는 주민이 아니었다. 신원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속속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곳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경이 걱정으로 나는 점점 더 애를 태웠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로 사람이 들어간 시간은 9시 46분이었다. 8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내가 경비실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늘엔 구름 한 점 떠 있지 않았다. 손전등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미경이를 떠올리면 어차피 잠도 오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나는 담배를 한 캡이 입에 물었다. 더운 날씨에 열어놓은 문틈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다. 굳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다음 근무자가 오는 건가 싶어서 시선을 잠시 문 쪽으로 돌렸다. 손을 뻗어 문을 열어보니 영성 씨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시간에 후문에서 근무를 섰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피곤한 기색은 숨길 수가 없었다. 내 얼굴에서도 저런 기색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시간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